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제발. 정신없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 안, 정미 씨는 울먹이며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 의사 선생님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랑 병원비 먼저 결제하셔야 해요. 정미 씨는 곧장 어머니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 들고 병원 앞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동 인출기를 몇 번 눌러보다 도저히 되지 않자 결국 창구로 뛰어갔죠. 어머니가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병원비가 급해서요. 이 통장에서 좀 인출 좀 해주세요. 창구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요. 도장도 있고 제가 딸이에요. 가족도 안 돼요? 법적으로는 가족도 인출 권한이 없습니다. 금융실 명제 때문입니다. 정미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어머니 통장에서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다는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미 씨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반드시 준비해야겠다. 내 자식은 이런 일 겪게 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정미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미 씨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급할 때 쓸 수 없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돈일까요? 33년간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치매 진단을 받고도 손을 놓은 채 돌아섰고 누군가는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 개인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아두신 소중한 돈이 진짜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왜 내 통장에서 가족조차 돈을 못 꺼내는 걸까요? 바로 금융실 명제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1993년에 도입되어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용할 때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누구든 본인이 아니면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기억하는 80대 김모 어르신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5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셨는데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아들이 도장과 통장,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상 치매 진단이 명시되어 있는 순간부터는 이 임장조차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쓸 수 없었고 아들은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치러야 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돌아가신 후에도 계좌가 바로 동결됐습니다. 장례식 준비금이라도 인출하고 싶었지만 사망신고가 접수된 순간 통장 사용은 불가능했습니다. 카드 한 번 긁는 것도 부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었죠.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본인이 판단력을 잃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 돈은 법적 절차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할 때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금융거래 위임장입니다. 이 문서는 내가 은행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지정한 사람이 대신 내 돈을 꺼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받는 서류입니다. 단, 이건 반드시 본인이 의식이 뚜렷할 때 은행에 직접 가서 위임받을 사람과 함께 작성해야만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명의 계좌입니다. 말 그대로 내 이름과 가족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통장입니다. 이 계좌는 두 사람 모두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겨도 상대방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과만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상속세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입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부 은행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을 때 지정한 사람이 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가족이 병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당황할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치매나 중증 질환 등으로 내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시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는 50대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고 병원비로 쓸 돈을 찾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딸은 애써 침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요. 어머니도 저한테 이 돈 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에 성년후견 절차 없이는 인출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삼키며 창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무려 7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절차를 마친 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합니다. 우리 엄마 돈인데 그 돈 쓰려고 제가 이렇게 법원 서류까지 내고 허락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돈은 분명 어머니의 것이고 가족인 딸이 병원비로 쓰겠다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던 겁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절차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후견인으로 인정받아야만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받은 치매 진단서, 의사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등 갖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법원에 신청한 후에는 신문과 판단을 거쳐야만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큰 금액을 인출할 때마다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재산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내 가족이지만 내 돈을 쓰려면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치매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유연하고 내 뜻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신탁과 사전연명의료요양서입니다. 먼저 가족신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면 뭔가 부자들이나 하는 복잡한 제도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신탁은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쓰고 싶고 누가 관리했으면 좋겠는지를 미리 정해두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던 78세 이모 어르신, 혼자 사셨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될 날이 가까워졌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병원비로만 써줘. 혹시 남으면 그건 내가 가져도 좋아. 하지만 꼭 병원비 먼저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르신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 세상이잖아. 서류로 남겨놔야지. 결국 가족신탁 계약서를 만들게 되었고 그 안에 어르신의 뜻과 조건이 모두 담기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두었고 남는 돈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신탁은 단순한 통장 관리가 아니라 나의 재산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법적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소액 신탁도 가능하고 절차도 점점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가족과 신뢰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말 그대로 내가 더 이상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연명치료 안 받고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어. 자식들한테 고통만 주기 싫어. 하지만 막상 병원에서는 서면 동의가 없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죄인이 된 것처럼 눈물 흘리며 어쩔 수 없이 인공호흡기와 수액치료를 받아들이게 되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보건소나 지정기관에서 간단한 상담과 절차를 거치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에 등록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 병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준비들 과연 어떻게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집에 와서 서랍을 열었는데 통장은 따로, 도장은 다른 방에 있고 위임장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서류 찾느라 이 병원 저 은행을 뛰어다녀야 한다면 그게 과연 가족을 위한 준비일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내 인생 정리 파일 딱 하나만 만들어 두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시중에서 파는 얇은 서류 파일이면 됩니다. 그 안에 6가지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첫째, 내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평소 다니는 병원, 주치의 연락처, 복용 중인 약, 이름까지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가장 먼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둘째, 금융정보입니다. 내가 가진 통장과 예금, 적금, 연금, 보험 상품명과 은행명, 담당자 연락처. 가능하면 통장 사본도 한 장 복사해서 넣어두세요. 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이나 가족신탁 계약서도 함께 넣으면 완벽합니다. 셋째, 법적 문서입니다. 금융거래 위임장을 썼다면 언제 작성했고 누구와 함께 했는지, 공동명의 계좌가 있다면 누구와 쓰는지, 성년 후견인 관련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넷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병원 치료에 대한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남겨놓는 문서입니다. 연명치료를 받겠다든지 받지 않겠다든지 그 선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유언 혹은 상속 의사입니다. 정식 유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뜻을 남기고 싶은지를 손글씨로라도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형제 간 갈등이나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비상 연락망입니다.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지, 통장을 알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상담했던 변호사나 은행 직원이 있다면 그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남겨두세요. 이 6가지를 정리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 하나가 자녀와 가족들에게는 몇 달, 몇 년의 혼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파일을 만든 후에는 가족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서랍 안에 있는 파일 먼저 봐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든 건 돈도 보험도 아니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지혜와 가족을 향한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나도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지금 내디디셨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실용적인 정보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